자, 이번 주부터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미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1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말까지 예비 후보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로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당에는 예비 후보로서 나를 공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이 정치인들은 단계를 이렇게 살라미처럼 잘게 나눠 가지고 그 단계마다 개입을 하고 거기에 또 무슨 위원회 뭐 검증위원회, 평가위원회, 공천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 위원회 만들다가 위원회 파묻혀 죽을 사람들처럼 위원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위원회 만들면 위원장 생기죠. 또 그 위원회마다 위원들 생기죠. 그럼 명함에다 박을 게 많아지고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차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래서 예비 후보 공천 신청을 이번 주에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 이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 중에 20% 어떻게 교체를 할 거냐? 여러분 이 뭐 현역 교체 뭐 공천 학살 뭐 물갈이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있잖아요. 현역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중에 21대 선거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물갈이 된 사람들 43%나 됩니다. 43%.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물갈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대개 여당 야당 비슷하게 20%까지 감점을 하겠다. 너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네가 발의한 법안들 그다음에 네가 보여준 당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가 막말 스캔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가 성희롱 스캔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을 다 봤는데 너에 대한 종합평가는 70점이야 65점이야 30점이야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점수에 대해서 하위 20%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을 때 점수를 30%를 삭감하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상 컷오프 탈락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경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선은 당원들의 의견을 몇 %로 할 것인지, 일반 여론을 몇 %로 할 것인지, 일반 여론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론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나 중도층 지지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받아들일 것인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22대에서 당선자를 가장 많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커다란 목표 하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경선 룰 이걸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선 룰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가령 영남이나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의 경선 룰하고 수도권에서의 경선 룰하고 이에 당사자들 출마자들의 그 어떤 이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경선 룰입니다. 핵심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당원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 공천은 어느 정도는 할 것인지 전략 공천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가령 전국이 253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 몇 곳 정도를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비례대표 인재 영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갈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작년 11월에 당무감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당무감사라는 것이 당의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성적표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내 의원 중에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6%인데 A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의 지지율이 35%다 혹은 25%다. 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교체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당의 지지율에 기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굿바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원 엊그제까지 저희 조선일보 동료 기자였던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지금 이제 영입돼서 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이제 출연한 적이 몇 번 있지요. 아무튼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요 지역구에 대해서는 상대편이 누구다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는 누가 가장 유력하다 또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랬을 때 그 사람하고 가상 대결을 해본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사실은 선거 때 제일 바쁜 곳이기도 하면서 이 경합 지역 주로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은 굳이 여론조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요. 촘촘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지만 주로 수도권에서 여야가 팽팽한 지역 이거는 여론의 동향을 아주 민감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이 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기 아주 촉각을 예리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언론에게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인 자료로 계속 갖고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선거 망합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거 조사한 게 그 내부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 이걸 저승사자 통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영등포에 누가 간다, 서대문구에 누가 나간다, 동대문구에 누가 간다. 이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영등포, 마포 어디 할 것 없이 왜 초경합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그 나가려고 하는 후보에게 통보를 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나가면 떨어져. 당신도 손해고 우리 당도 손해고 어떡할텨? 우리 웃으면서 여기서 결정 짓으라고 당신 포기하고 대신에 당신이 뭐랄까요? 이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좀 더 험지를 찾아가서 이번 기회는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 23대 국회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번 나갔다가 이걸 발판으로 지역 선거 때 나가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당 지지율을 높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당에 대한 지지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령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전라남도 뭐 광주, 목포, 뭐 신안, 뭐 순천 이런 데 가서 비록 국회의원에서는 낙선을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뭐 20%, 25% 이렇게 얻어내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대단한 공헌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설득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통보가 돼 있다. 개인별로. 이제 그런 겁니다. 얘기는 복잡하지만 결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공천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 겸 공천관리위원장 겸 검증위원장 겸 그런 전권을 쥐고 있는 그 누구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공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잡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정한 공천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 감동도 줬고 잡음도 없고 공정하다는 박수는 많이 들었는데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죠? 공천을 왜 하는데 도대체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공정하게 후보를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사천이라는 말은 사사로이 천거한다는 뜻이고요. 공천이라는 말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천이라는 게 그냥 공정한 후보를 뽑는 절차, 이게 공천인 것이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천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공천을 해야만, 공정한 후보 추천을 해야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천의 룰은, 경선의 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선 가능성이다. 세계적으로 음식이 맛있다는 프랑스 요리의 비법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음식 평론가가 프랑스에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프랑스의 요리 전문가가 첫째, 둘째, 셋째 받아 적으세요 하더니 첫째도 베르, 둘째도 베르, 셋째도 베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버터라는 뜻입니다. 버터. 프랑스 요리사들은 버터 이 요리를 할 때 일단 철판이 불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요리가 무엇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버터 한 덩이 딱 얹어놓고 이제 쳐다본답니다. 공천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당선 가능성. 이제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고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락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도 마찬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2027년 봄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용케도 빠져나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권 관리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후보가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당에 대한 충성,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것이 변함이 없을 사람인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또 철새 모양으로 제3신당으로 가버린다든지 또는 상대당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럴 염려가 없고, 그리고 당 내에서는 다른 대선 경쟁 후보에 가서 달라붙지 않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병풍으로 서 있을 사람, 그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당선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당락 무관한 충성도, 이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